물류관리론 마지막 주 1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한 학기를 마치면서 지금 복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말고사는 레포트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제 관리란에서 기말고사 대체용 레포트라고 과제가 제시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다 보냈습니다. 기간 안에 길엄수해서 레포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관리론 수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류계획 수립 과정인데요. 물류계획 수립 과정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수립 과정을 분류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1단계는 물류환경 분석인데요. 관련 산업 물류환경을 전체 파악하고 업계 물류환경, 업계 물류환경들이 또 있겠죠. 그리고 경쟁사 물류환경, 그리고 자사 물류환경은 어느 상태인가, 하드웨어 또 소프트웨어 환경을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거의 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근자에 가장 가까운 법규라든가 또 기술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것이 기본 1단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첫 번째 환경 분석이 필요한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단계는 환경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물류 목표를 설정하는데요. 소비자의 욕구를 알아서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량은 얼마나 원하는지, 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제품의 디자인이나 품질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고 가격은 얼마 정도의 최적의 가격을 원하는지를 분석하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 수준과 비용 절감이라는 그 내용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고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면 비용이 올라가고 또 비용을 낮추면 고객 서비스 수준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절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물류 목표를 분명히 설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나 품질 대비 가격은 얼마 정도로 하는 것인가, 그리고 소비자 요구가 어떤 것인가 알아보는 것입니다. 소비자 니즈는 우리가 소비자 욕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더 세부적인 욕구는 원치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표현할 때 같이 욕구라고 씁니다만 니즈는 넓은 의미의 욕구를 이야기하고 원치는 좁은 의미의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청년이 점심때가 돼서 밥을 안 먹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 이건 넓은 의미의 욕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원치는 세부적인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배가 고픈데 밥을 먹는데 메뉴를 뭘 먹을 것이냐, 돈가스를 먹을 것인가, 비빔밥을 먹을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욕구, 메뉴까지는 세부적인 욕구라 한다. 그래서 보통 영어로는 원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표제에 따라서 사전적인 용어는 원하다, 뭐 필요로 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 경영에서는 니즈를 소비자 행동론이나 물류에서는 욕구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를 니즈를 요구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원치를 욕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좀 더 넓은 의미로 보고 욕구를 또 좁은 의미로 보는데요. 이 소비자 니즈를 왜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는가 하면 소비자 니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욕구를 넓은 범위에서도 파악해야 되고 좁은 의미에서도 저 세부적인 욕구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하는 수량이나 또 시기가 중요하니까 시간적인 요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격은 요즘은 소비자가 가성비를 따지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죠. 가격 대비 성능,
가격 대비 품질이 얼마나 좋느냐 하는 것은 소비자한테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면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이 내용을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가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가이면서 중가 대비를 할 것인가, 저가 대비를 하고 고가 대비로 갈 것인가 하는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물류 목표 설정을 2단계로 이렇게 봅니다. 3단계는 물류 전략을 수립하는데요. 제품 설계 및 개발하고 또 원자재 부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산이나 조립은 어떻게 하고 일정 계획이라든가 재고 관리, 그리고 운송 이런 내용들을 소비자 손에 제품이 인도될 때까지 모든 활동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하고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가능한 것인가 검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물류 전략을 수립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단계에서는 설계 운영 성과 측정인데요. 결론은 설계해 놓은 것을 운영한 다음에 꼭 성과 측정이 있어야 다음 어떤 일을 하는데 다시 피드백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기업 경영 전략에 다시 반영하기 위해서는 꼭 성과 측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략 수립까지 해서 설계를 해놓고 그것을 운영해보고 나서 성과 측정을 하는 것을 4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류 계획과 수요 예측인데요. 계획은 경영 전략에 맞춰서 기업의 경영 전략에 맞춰서 수립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경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가 좋다 이렇게 했을 때는 물량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경기가 현저하게 낮은 흐름을 가고 있다 그랬을 때는 더 낮게 목표를 수립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계획은 꼭 세워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측 활동인데요. 트렌드를 분석한다, 요즘 추세를 분석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불확실한 상황의 내용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야말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전페이지 써야겠죠. 얼마만큼의 수량을 원하는지, 언제 원하는지, 그리고 제품의 디자인이나 품질은 어느 정도로 하면서 가격을 얼마나 먹여야 되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측해야만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100% 예측한 대로 맞아떨어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측을 한 것이 맞아떨어졌을 때 아주 더 좋은, 그보다 더 좋은 내용이 없겠죠. 그래서 원자재라든가 부품 조달, 그리고 생산, 일정 계획, 재고 관리 이런 것들이 소비자 손에 제품이 인도될 때까지 모든 활동을 우리는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요 관리란 수요를 예측하고 그 기업이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보통 수요 예측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양과 시기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수요 예측이 이루어지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에 대한 예측을 실시하는데 이 필요한 자원에 대한 예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부품과 원자재, 기업 설비, 기계, 노동력에 대한 어떤 양적인 내용이라든가 시기적으로 필요로 한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측을 해야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또 수요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수요 예측, 수요는 결국은 수요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 시기부터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수요 예측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수요 예측 기법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대표적인 정성적 기법, 시계열 분석 기법,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거의 프로그램화 돼 있어서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 선택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정성적 기법은 개인의 주관이나 판단 또는 여러 사람의 의견에 입각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인데요. 중장기 예측에 사용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정성적 기법에는 델파이 기법, 시장조사법, 패널 동의법, 역사유추법인데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의 수요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측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성적과 정량적인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정량적인 것은 정확한 수치에 입각한 내용이고 정성적인 것은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하는 과정에서 조사하는 그런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계열 분석 기법인데요. 과거의 역사적 수요에 입각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얼마만큼 수요가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과거 역사적 수요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을 시계열 분석 기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계열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어떤 현상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관찰할 때 얻어지는 일련의 관측치를 우리는 보통 시계열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그 내용을 보는 것이죠. 주로 중단기나 중기 예측에 사용되는데요. 주로 단기 예측들이 많죠. 전년에 어땠던가, 뭐 이렇게 아니면 그 전년도와 전년도 이렇게 단기적인 예측을 주로 많이 시계열 분석으로 씁니다.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추세분석법, 시계열 분해법 등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가형 모형인데요. 이것도 지금 시계열 분석에서와 같이 과거의 자료에서 수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변수들을 찾아낸 다음에 수요와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수요가 어땠는데 이제 그런 흐름을 봤을 때, 그런 사이클을 봤을 때 미래의 수요는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한데요. 이 내용도 중장기 예측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회귀 분석이라든가 계량 경제 모형, 투입 산출 모형, 선도 지표법, 시뮬레이션 모형 이런 내용들이 보통 인가형 모형에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수요 예측을 하는데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살펴봤는데요. 그만큼 수요 예측은 미래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요자가 얼마만큼의 내용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수요 관리 그리고 수요 예측 그 다음에 수요 예측의 그 유형들에 따라서 정성적 기법이 있고 시계열 기법이 있고 인과모형 기법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크게 이야기했던 정성적 기법을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델파이법이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 전문가 그룹을 선정해서 이 전문가들에게 여러 차례 질문지를 돌려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측치를 획득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비용이 조금 많이 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전문가 그룹을 선정을 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전문가들에게 여러 차례 필요한 질문지를 돌려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추정값을 다시 고려해서 가능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에는 의견을 듣고 또 뭐 2차에도 듣고 3차에도 방향별로 들어서 그 내용을 듣는 가운데서 개선점이 있다고 그랬을 때는 개선까지를 부탁을 해서 델파이법 형식으로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3차례에서 6차례 반복을 시행한 후에 예측값을 보통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 번 내고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의견을 다시 내게 하고 다시 내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추정값을 고려해서 어떤 개선을 할 수 있는 내용까지를 찾아낸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방법은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 단점이 있으나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게 더 답을 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의 불확실성이 크거나 과거 자료가 없는 경우에 보통 유용합니다. 과거 자료가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판단하기가 수요 예측이 조금 쉬운데요. 자료가 없었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델파이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비 계획, 신제품 개발, 시장 전략 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장기 예측이나 기술 예측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컸을 때 이용 부담이 크겠죠. 또 과거 자료가 없었을 때 어떤 흐름의 사이클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을 선택하는 건데 델파이법이 비용이 많이 드나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신제품 같은 경우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아주 불확실성이 큰 내용이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가 그룹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수요 예측 기법 중에서 정석적 기법 중에 델파이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조사법인데요. 실제 시장에 대해서 조사하려는 내용에 대한 가설을 세운 다음에 설문지, 직접 인터뷰, 전화에 의한 조사, 시제품 발송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비자 의견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고 비교적 정확하게 소비자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시장조사법은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설문지를 받기도 한 적이 있었고 아니면 메일로도 받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 소비자, 실제 시장에서 내용을 알아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설문지 아니면 직접 인터뷰를 하고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죠. 설문조사를 하는데 아니면 시제품을 발송해서 사용해 보도록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당연히 이 방법도 많이 들지만 비교적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법은 수요 예측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조사만 100% 믿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 게 아니고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을 때 굉장히 혼돈의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코카콜라 경우가 시장 조사를 했는데 소비자 조사를 해서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뉴코크라는 코카콜라를 조금 부드럽게 맛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소비자들이 다 원했습니다. 소비자가 코카콜라 맛을 더 부드럽게 하는 것을 원한다고 해서 신제품으로 완전히 맛을 부드럽게 바꿨는데 나중에 굉장히 저항이 심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좀 독특하죠. 옛맛을 찾아주라고 이렇게 고발을 할 정도로 법에 제소를 할 정도로 심해서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코카콜라 원맛으로 폐기를 한 경우가 있는데요. 일부 여기에서 실패 요인으로 보면 시장조사법에서 실패 요인으로 보면 일부 상품을 부드럽게 기존 상품을 놔두고 일부만 새로운 두 가지 맛의 상품을 만들었다면 충격이 적었을 건데 완전히 부드러운 맛 상품으로 100% 바꿔버린 때문에 소비자 저항이 굉장히 컸던 내용을 우리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냥 무의미하게 답을 했으나 나중에 실제 접하고 나니까 맛이 그게 아니어서 시비사항으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시족에게 청바지는 무엇인가 이렇게 설문지를 돌렸더니 편하니까 입는다 이 정도였는데요. 실제 속내는 다시 조사를 했으나 편하기도 하지만 요즘 같으면 스판덱스한 신축성이 있는 그런 청바지, 그리고 청바지는 편하면 퐁퐁하고 통이 커야 될 건데 아니면 실루엣이 딱 드러날 정도의 달라붙는 그런 것을 소비자는 원하면서도 편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청바지를 입는다는 단 한 가지 내용만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아주 그냥 편하게만 했다고 그랬을 때 과연 팔렸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청바지 회사의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를 예전에는 간단하게 그냥 설문지 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설문지뿐만 아니라 직접 인터뷰, 전화조사, 시제품 발송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다양한 입체적인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이 보통 사례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조사법을 많이 쓰는데 예외적인 내용을 몇 가지를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패널 동의법인데요. 어느 한 개인의 의견보다는 여러 사람 의견이 더 나은 예측치를 가져온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경영자, 판매원, 그리고 소비자 등으로 패널을 구성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예측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듣기도 하지만 거기 이 수요와 관련된 해당 관련자들을 전체를 포함시키는 거죠. 소비자만이 아니라 판매원이나 경영자까지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해서 하는 것이 패널 동의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요 예측 기법 중에 정성적 기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역사적 유추법이 있습니다. 보통 수명주기 유추법인데요. 제품도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이 개발될 경우에는 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신제품과 비슷한 기존 제품의 제품 수명 주기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보통 제품의 수명 주기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런 단계로 수요 변화에 관한 과거 자료들을 이용해서 수요 변화를 유추한데요. 신제품의 경우에는 보통 신제품의 경우에는 지금 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존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대비해서 본다는 것이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료를 이용해서 수요의 변화를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이 상품이 수명이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그리고 성숙기에서 쇠퇴기까지 어떤 단계에 이를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이런 내용은 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신제품과 비슷한 기존 제품을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따라서 예측 결과가 큰 차이로 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제품과 기존 제품과 차이가 분명히 신제품은 다른 것을 무엇을 더했거나 뺐거나 하는 내용이 있을 건데 또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을 어떤 것을 선정하는가에 따라서 예측치가 아주 심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조금 잘못하면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많은 전문가들은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 계열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볼 계획인데요. C 계열 분석 기법 중에서 C 계열이란 이 앞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본 일련의 과거 자료들을 보는 것인데요. 일별, 주별, 월별 판매량 같은 것을 우리는 C 계열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별 매출은 어땠고 주별은 어땠고 월별은 판매량이 어땠던 것인가 이 내용을 구성 요소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패턴을 가지며 이러한 패턴은 추세가 어떻는가 그리고 계절적 변동은 어땠는가 또한 순환 요인은 어떤 내용 때문에 순환 요인이 진행이 됐던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불규칙적 변동 및 우연 변동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계열 구성 요소 중에서 지금 추세 변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장기적인 변동의 전반적인 추세를 나타내는데 수요가 일정한 룰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죠. 트렌드, 추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즌, 계절적 변동인데 1년 단위로 추세선 상하로 변동을 나타내고 1년 단위로 계절에 따라서 되풀이되는 변동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계절이 있기 때문에 4계절 동안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진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시계열 구성 요소들 순환 요인과 불규칙 요인까지 이 시계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내용들을 보는데 수요가 상하로 순환적으로 변하는 것, 그리고 불규칙적 변동은 우연한 변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든가 석유파동, 천재지변 같은 우연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어떠한 패턴도 같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를 분석하는 것이 수요 예측 중에 시계열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단순 이동 평균법은 다음 15-2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꼭 기말고사 대체용 레포트를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